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 이후 이제 시설은 다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과 한 주간 여론조사 흐름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어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먼저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좀 드러났다고 보이거든요. 어제도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표적 감사, 부실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고 검사들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무런 탄핵 소추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가 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그런 마당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약간의 정치적 책임을 느껴야 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감 표명 내지 대국민 사과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돌이켜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34개월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게 29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또는 문영배제 헌재소장은 탄핵권이 남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통이 생길 때 아스피린 한 알 정도를 먹는 건 남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30번 정도의 어떤 약방에서 처방을 받고 13알 정도를 한꺼번에 입에 털어 넣었다면 그것은 약물의 남용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탄핵 소추권도 결국은 13번의 소추가 있었고 8번 정도가 기각당했다면 이건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맞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마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가 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어제도 보면 탄핵을 많이 하긴 했다. 또 오죽하면 했겠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보면 그러한 줄탄핵에 대해서 나도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당위라든가 명분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책임 내지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특히 어제 그 탄핵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할 것처럼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탄핵 압박이나 이런 조차 탄핵이라는 용어조차 꺼내는 것도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금기시돼야 되지 않나, 자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 주요 공직자에 대한 야당 주도의 탄핵 8번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줄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명분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한 명이라도 또 한 건이라도 인용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줄 탄핵, 줄 기각 이건 뭐 우리 국정으로 봐서 또 의회와 또 국가의 정부와의 어떤 소통 관계로 봐서도 결코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불통 정치의 산물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선고,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결정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별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론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여론에서는 봐라,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이 이 줄 탄핵이었었는데 이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분명히 헌법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뭐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사안은 별개이기 때문에 좀 틀린데 예. 저는 아마 지금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원래는 오늘 정도 아마 이번 주 오늘 정도는 아마 선고가 날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예. 이번 주를 넘기면서 최장심이 됐거든요. 네. 역대 대통령 탄핵 견조해 볼 때. 근데 아마 저는 어제 감사원장을 먼저 이렇게 탄핵 결정을 한 걸 보면 탄핵 선고 어떤 결정이 난 걸 보면 저는 나름대로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앞서서 어떤 국가기관을 조금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국정에 복귀하게 되면 바로 오랫동안의 공백기간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바로 국정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국정이 조금 정상화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굉장히 조금 국정을 안정적으로 해야 될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조금 선제적인 어떤 선고를 내린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견해에 맞춰 본다면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선고 이전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 선고가 한 주는 넘길 수 있지만 다음 주 정도 한 금요일 정도는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달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탄핵 선고 결정 내릴 수도 있겠다. 아마 그 정도의 어떤 시차점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는 대로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정을 바로 보좌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어쨌든 최상목 대행보다는 국무총리 중심의 어떤 국정이 훨씬 더 안정적인 체제라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는 아무래도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선고 결정을 예고하는 그런 예고편에 대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힌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을 놓고선 야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진 가운데 최 대행 측은 숙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는데 이 최 대행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무적으로 분석을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 할 때도 일지라도 국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된다. 매우 근거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명태균 특검법은 좀 정쟁, 공방이 또 빚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로 돌려서 국회에서 제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선고를 내렸어요. 임명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임명에 대해서는 이건 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임명은 해야 된다면 적어도 이제 즉각 임명에 대해서는 각하가 됐죠. 그러면 언제쯤이라는 건 이야기를 해야죠. 적어도 이걸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와서 임명하라고 했는데 다시 여야 합의해라. 이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와도 임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합의 처리라는 말로 안 돼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권한쟁의 심판, 국회에 의결된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에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거예요. 설사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내려지는 그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다. 왜?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는 시점이니까 선고 날에 결정을 하면 되겠죠. 선고 날에 그날 오전에 선고가 내린다, 오후에 선고가 내린다면 그 선고 시점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때 임명을 하겠다면 모든 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의견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이 법치주의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내려진 결과에 대해서 임명을 언제 한다. 이 부분이 분명해지게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 대행이 좀 결정을 미뤄왔는데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조금 제한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부족할 경우에 보완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명태균에 관련된 어떤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지금 이첩을 받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활발하게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명태균 특검도 아마 오늘 아마 제2호권 행사할 것 같은데 예. 이 특검이 벌써 민주당에서 발의한 23번째거든요. 탄핵 소추안은 29번 발의했고 이 특검은 23번째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특검 노이로제가 걸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볼 때도요. 이 명태균 특검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금 임박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탄핵 선고 이후에 아마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볼 때는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고
명태균 청문회를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에서 원하는 건 명태균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폭로인데 그렇다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정책위 위원장이 잘하는 게 우리 청문회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청문회를 열어서 그 명태균 청문회를 열으면 명태균 씨가 나와서 어떤 국민적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 의혹을 뭐 더 부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특검이라는 것보다는 명태균 청문회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만약 후보자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좀 현명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만약 후보자가 만약에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재판관 임명돼서 참여하게 되면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변론이 무한정 길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럼 선거가 한참 길어지게 되거든요. 지금도 좀 늦어졌다 그러면 더 늦어지는 데다가 두 번째 만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기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5대3 재판관들이 찬성 5, 반대 3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만약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서 6대3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도 보면 뭐 원식 국회의장이 만약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는 이유가 보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5대3으로 지금 교착 상태인데 만약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근데 이것을 인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냐 하는 건데 만약 그런 상태가 돼서 6대3이 되면 제가 볼 때 그런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이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그걸 수용을 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8인 체제에서 어떤 선거가 내려질 수 있도록 아마 이 뭐 최상목 대행이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주간의 여론조사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리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에서 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MBS 결과에 따르면 정권 교체 47%, 정권 재창출 42%로 나왔고요. 이에 앞서서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야권의 정권 교체 의견은 50.4%, 정권 연장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S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지난주 조사보다 4% 상승한 38%, 민주당 1% 오른 36%를 기록했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5.1% 오른 42.7%, 민주당은 3.2% 떨어진 4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모두 다 반영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 조사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뭐 큰 틀에서는 아마 정권 교체와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혼전 중이고 아마 정당의 지지율도 보면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는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큰 틀에서 어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어느 정도 오죽하며 비상계엄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이해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잘못된 방식이 아니었느냐.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책임을 묻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의힘보다 계속적으로 앞서지 못한 이유는 보면 결국 비상계엄에 있어서 민주당의 공동 책임론,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줄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예산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국정에 협조하지 않고 국정에 발목 잡기만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탄핵 국면에 들어와서 민주당이 한 게 보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를 바로 탄핵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처럼 대선 행보만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탄핵된 상당이면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거대 야당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서 민주당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탄핵 국면에서는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조금 불리할지 모르지만
탄핵이 만약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어떤 탄핵의 정치적 반사이익은 거의 없다. 결국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금 자중이 있는 모습 그리고 좀 책임이 있는 모습 그런 민생을 돌보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 주간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아닐까 싶은데 반영이 좀 됐다고 보세요? 보수층이 추가 결집하는 데에 동력이 됐겠죠. 예.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조사된 MBS 여론조사를 보면 전반적인 모든 문항의 추세가 보수층이 더 결집해서 벌어졌던 결과가 좁혀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의 특징, 저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요. 예. 중도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 이야기는 하도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응답할 때 나 진보다 또 보수다 응답을 안 하고 전 중도입니다. 근데 이 중도층의 여론은 우리가 이 분석하고 있는 이 조사들의 중도층 여론은 별로 안 달라졌어요. 1주 전, 2주 전, 3주 전 여전히.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정당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야권 정당들이 야 5당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민주당은 좀 내려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뭐 탄핵 찬반이냐 또는 정권 교체냐 현장이냐 이 큰 대세를 이루는 조사는 중도층이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중도층 민심을 누가 잡느냐? 중도층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냐? 이 사안이 더 크게 최근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MBS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파면할 것이라는 답변이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떨어진 53%로 나타났고요.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란 답변은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오른 38%였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관련 조사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두 답변 간의 좀 차이가 줄어든 데에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럼요. 저는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이게 10% 정도 올랐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결국 그동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꾸준하게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이 없다. 그 불법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구속 취소라는 걸 통해서 절차적으로 이게 합법적이 못했다는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뭐 이 윤석열 대통령 어떤 비상계엄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면 그것을 수습해가는 과정은 합법적이고 합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없다는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억울하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판사 들어주지 않았는데 결국은 내란죄 혐의를 재판하는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부분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도 볼 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간절한 어떤 억울한 호소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고 있다가 이번에 구속 취소를 통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보면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준용해서 탄핵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진술 당사자가 부인을 하면 채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증거를 채택했다거나 또는 증인 시간에 있어서도 어떤 초식에 증인 신문을 한다거나 어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떤 증인 신문을 제안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이 대통령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이 탄핵 심판이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논란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신뢰도를 잃고 있는 부분도 너무 속도전으로 너무 이 단심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속도전으로 그리고 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신뢰와 권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무를 갖기 시작한 것이고 아마 이 탄핵에 대한 기각 이 부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 헌법재판소의 이번에 어떤 구속 취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증인 신문이라든가 변론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도 이제 조금 의무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탄핵 심판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들은 보는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too much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심지어는 인용할 것이 우리가 소개드렸던 조사 결과가 53% 기각이 38% 되니까 헌법재판관이 8명이네 그러면 5대3 이렇게 또 해석을 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의견은 설사 다를지라도 그 소수 의견을 조율하면서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마치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모든 신경들이 여야 또 진영 다 모여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도 이제 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실제 내려지게 될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또 승복 또 더 이상 이 파장이 또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자제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신뢰도에 대한 그 조사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S의 헌법 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51%로 나타났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5%포인트 올라간 45%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수치로만 봐도 결과에 따라서 정말 후유증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아마 뭐 이 모든 변론 과정들이 아마 우리 공개 변론이 됐었기 때문에 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였던 신뢰도가 깨진 거는요.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저는 조금 자초한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6개월이니까 18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변론의 시간이라든가 충분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심판 대상 중에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건 유일한 게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 뭐 시도지사라든가 이런 선출직들은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면 굉장히 신중하고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것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예, 잠시만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곧 정해질 것이란 관측 속에 국민의힘이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합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25%의 관세 부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제품들 역시 고율 관세를 떠안게 되었고 철강 면세 쿼터도 폐기되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상호 관세 조치는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무역 흑자국들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환산하겠다는 방침으로 미국 무역 대표부가 접수한 한국 관련 사안에는 소고기 연령 제한, 망 사용료 부과, 유전자 변형 작물 수출 규제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도입까지 예고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민간국가로 지정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은 개별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개별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각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며 그 국가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미외교 컨트롤타워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주미 대사를 역임한 통상 전문가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 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입니다.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덕수 총리 졸속 탄핵이 오늘날 외교통상 위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권력 찬탈을 위해서라면 국익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의 정치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뺑소니 범이 사고 현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지 않듯이 탄핵 폭주의 운전대를 잡아온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줄 탄핵 비판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29건의 연색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의 탄핵 소추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 것입니다. 이재명 세력은 줄 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여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여 직무정지시킨 직권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적인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법 세력들이야말로 이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9번의 줄 탄핵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입법 독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둘째,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 소추를 철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작년 말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선의 감사원 직원들과 검사들이 어떻게 비리와 범죄를 잡아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돈 내감, 내 돈 내수, 내 돈 내고 내가 감사하고 내 돈 내고 내가 수사하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역부족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과일 사 먹는 분인데 본인 지갑에서 돈 꺼내서 수사하고 감사하려면 하겠습니까? 검찰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징역 실형이 선고되었는데도 도망치고 다니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는 것인데 올해 1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건수가 전년도보다 무려 30% 감소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우리 경제를 강타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우리나라가 대미 컨트롤 타워 부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탄핵 남발을 포함한 입법 독주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